코스피 반등은 오래가지 않는다. 조금 더 빠질 것으로 봅니다. 코스피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했어요. 전일 대비 490포인트, 9.63% 올라서 5,583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았고 전 업종이 상승 마감하면서 분위기가 확 살아났죠. 자, 여기서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불과 며칠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중동에서 터진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코스피는 그야말로 피바다였습니다. 이틀간 18.4%가 빠졌어요. 6,200선에서 단숨에 5,000선까지 내려앉은 겁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고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진짜 IMF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글이 실시간 베스트에 올라왔을 정도니까요. 그랬던 시장이 오늘 갑자기 반등한 겁니다. 당연히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드디어 바닥 찍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어제 겁먹고 손절한 사람들 불쌍. 나는 버텼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풀매수각.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전형적인 함정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앞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좀 잔인하죠? 직역하면 죽은 고양이의 튀어 오름이에요. 아무리 죽은 고양이라도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잠깐 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양이가 살아난 걸까요? 아니죠. 그냥 물리적으로 잠깐 튀어 오른 것 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이 용어가 쓰이는 맥락이 바로 이겁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잠깐 반등하면 사람들은 오, 바닥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추세적인 반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잠깐 튀어오른 것 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공을 땅에 세게 던지면 한 번 튕기죠. 근데 그 튕김이 공이 하늘로 올라가는 시작점인가요? 아니잖아요. 결국 공은 몇 번 튕기다가 바닥에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딱 그 첫 번째 튕김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패턴이 반복됐어요. 한번 크게 떨어지고 반등해서 야,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사람들이 안심하면 그 다음에 더 깊은 하락이 왔습니다. 제가 괜히 겁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반등 때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2조 2천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어요. 여기서 개인이 그렇게 산다고? 그럼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서 외국인은 뭘 했는지 아세요? 4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기관도요, 1조 8천억 원어치를 던졌어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폭락 때 외국인이 이틀간 10조 원 넘게 던졌어요. 시장이 무너졌죠. 그리고 오늘 반등했는데 그 외국인이 다시 샀느냐? 아닙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반등은 누가 만든 겁니까? 공포에 질렸다가 이 가격이면 싸다라고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우리랑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폭락장에서 팔았고 반등장에서도 팔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뭔가 미국이나 유럽의 일반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실제로 코스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글로벌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의 백상어들입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처럼 이 회사 기술 좋으니까 오래 들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반등장의 수급을 한번 보세요. 개인 2조 2천억 원 순매수, 기관 1조 8천억 원 순매도, 외국인 4천억 원 순매도.
보이시죠? 오늘 이 반등을 만든 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은요, 폭락 때도 팔고 반등 때도 팔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8천억을 던졌어요. 이게 왜 무서운 신호냐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 플레이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직 매수로 안 돌아섰다는 건 이 반등을 진짜 바닥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만 싸다라면서 몰려들고 있어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쉐이크아웃 또는 줬다 뺏기라고 불리는 구조예요. 1단계 공포 조성, 엄청난 물량으로 시장을 찍어 누릅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이틀간 매도한 금액만 해도 10조 원이 넘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계좌가 하루에 10% 이상 빠지고 뉴스에서 대폭락, 패닉세 이런 말이 쏟아지면 무서워질 수밖에 없죠. 2단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옵니다. 2단계 개인이 반등을 만든다. 공포에 질렸던 개인들 중 일부가 이 가격이면 싸다라고 판단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섭니다. 오늘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개인 혼자서 2조 2천억을 쏟아부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3단계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합니다. 개인이 만든 반등이 지속되려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팔고 있다면 개인의 매수 체력이 소진되는 순간 시장을 받쳐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외국인이 사과를 왕창 시장에 던졌어요. 가격이 500원으로 폭락했죠. 개인들이 500원이면 싸다라면서 사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8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외국인은 800원에서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의 현금이 다 떨어지는 순간 받쳐주는 사람 없이 가격은 다시 떨어집니다. 물론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현재 투자자 예탁금이 약 119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40조 원 대비 3배예요. 이 대기 자금이 하방을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언제까지 시장에 들어올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반등이 왜 무서운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의 급등은 개인의 희망 매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외국인도 기관도 동의하지 않은 반등입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내일부터 갑자기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고 중동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과 무조건 바닥이다 라고 믿고 올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사실 지금 코스피가 힘든 이유는 수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이 여전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중동 상황 여러분도 뉴스로 접하셨죠?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언제 다시 확전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확실성이 왜 중요하냐고요? 돈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머니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똑똑한 돈, 즉 기관이나 큰 손들의 자금을 말하는 건데요. 이 돈들은 위험을 정말 싫어합니다. 전쟁 위험이 있는 곳에 돈을 넣어두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보면 위험자산, 즉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안전자산 하면 보통 금이나 미국 국채를 떠올리시죠? 실제로 금 가격이 온스당 5,4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은 어떻냐고요? 흥미로운 게 비트코인은 중동 사태 직후 64,000달러 아래로 급락했다가 71,000달러까지 반등했어요.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진짜 안전자산인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의 상관 계수가 0.55나 되거든요. 주식이 빠질 때 같이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도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으로든 미국 주식으로든 어디로든. 코스피라는 욕조에 물, 즉
돈이 새는 구멍이 여러 군데 뚫렸어요. 외국인은 2월 한 달에만 코스피에서 20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국장 안 되겠다, 미장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이 상황에서 코스피가 힘차게 상승하는 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 주식 시장이 오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요. 유동성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 주식을 사줄 돈이 시장에 없으면 주가는 못 오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의 유동성 상황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글로벌 리스크 오프 심리, 중동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 자산을 기피하는 심리가 팽배합니다. 글로벌 자금이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가 안전 자산으로 대피하는 중이에요. 둘째, 환율 문제. 원대 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터치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매력이 떨어져요. 간단한 산수예요.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잖아요. 나중에 팔고 탈고 다시 달러로 바꿔서 가져갈 때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주식에서 수익을 내도 환차손으로 까먹을 수 있거든요. 셋째, 대한투자처의 부상.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금 등 여러 대안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도 이탈하고 외국인도 이탈하고 그러면 코스피에 누가 남습니까? 다만 한 가지 버팀목이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119조 원으로 1년 새 2배 넘게 불어난 상태예요. 이 대기 자금이 급락시 방어벽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새는 욕조에 물을 채우려면 새는 것보다 더 빨리 부어야 하잖아요. 이게 반등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는데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권사 분석을 종합해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상방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2월 26일 코스피가 장중 6,347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때가 최근에 피크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고점을 다시 보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악재들, 외국인 이탈, 지정학적 리스크, 유동성 이탈이 해결된 게 없거든요. 자, 이제 하방 얘기입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 5,000에서 5,600선. IBK투자증권은 연초 이후 48% 폭등에 기술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5,00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조정 가능성을 제시했고, 메리츠증권도 한 달 이내 5에서 10% 하락을 기본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비관 시나리오, 코스피 4,700선 내외, LS증권은 마이너스 10에서 15%까지 열어뒀습니다. 오늘 종가 5,583 기준으로 15% 하락하면 약 4,700선이에요. 다만 동시에 알아두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증권사 다수가 이번 조정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어요. 왜냐? 코스피 상승의 구조적 원인인 반도체 호황이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현재 주가 수준은 과도한 공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등 기업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반등이 며칠 더 이어질 수 있어요. 한 주 정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추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시점은 에너지 위기의 영향이 실물 경제에 본격 반영되는 시기,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는 시기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에서 장기간 머물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반등에 속아서 바닥이다 라고 풀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추가 조정이 온다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서 조금 올랐다가 나중에 더 크게 떨어지면 그때 안 샀어야 했는데 후회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의 반등 구간에서는 성급하게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전환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시점이 진짜 바닥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약간의 수익 기회를 놓치는 것 뿐이에요. 원금은 안전하잖아요. 반대로 제 예측이 맞았는데 지금 무리하게 들어갔다면 원금 손실이에요. 손실 리스크와 기회비용 리스크 중에 뭐가 더 무서운가요? 당연히 손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마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야, 왜 자꾸 떨어진다는 말만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물론 제 분석이 100%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내일 갑자기 중동 상황이 해결되거나 반도체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바라되 최악에 대비하라. 이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이 험난한 장에서 살아남읍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